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라틴 아메리카는 최악의 상황으로 향했다. 2. 한국은 엘살바도르와 관계를 구축합니다. 3. 일본은 선진국에서 제외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 가난과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승부수였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엘살바도르에 진정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IMF가 엘살바도르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원화를 법정 통화로 도입하자는 제안이었죠. 위기에 몰린 엘살바도르는 이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한국 원화가 가난한 중남미 국가의 구원줄이 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벌거벗은 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속옷을 입은 하의만 입은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언뜻 봐도 수백 명으로 보이는 이들은 갱단 소속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이들 갱단의 충격적인 모습은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으로 이들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진이었죠.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한 조그마한 소국 엘살바도르 이 지역은 최근 극심한 빈곤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1%가 갱단 소속이라고 할 정도로 삶에 지친 이들 주민들은 폭력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동안 갱단에 대해 온정주의를 드러내며 가난으로 인해 내몰린 이들을 포용하려고 했던 엘살바도르 전임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총탄 대신 포용어브라조스 노벨라조스이라는 모토로 갱단을 대했습니다. 그 결과로 끊임없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갱단의 총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일반 국민들이 늘어났으며 교도소에는 넘치는 갱단 조직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대기표를 끊는 등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졌죠. 나이브 부켈레 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를 참지 못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최근 벌어진 62건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올해 엘살바도르 수도에서 벌어진 갱단의 대립은 무려 6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를 보다 못해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들의 존재를 말살하는데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이 선언한 것처럼 이들을 쉽게 제압하긴 정부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갱단은 마약 유통을 통해 막대한 부와 무기를 수집했고 이들 갱단 조직은 가난한 엘살바도르인들에게 부를 약속하며 갱단에 협조할 경우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죠. 공권력은 거리가 멀고 가까이 있는 갱단은 보상을 약속하는 마당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갱단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주민까지 잡아들이지 않고는 범죄 조직을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현재 엘살바도르에는 손에 꼽히는 조직력을 갖춘 두 조직이 있습니다. MS-13 살바트루차라는 조직과 바리우 18이라는 조직이죠.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선전포고에 이들 조직은 코웃음을 치며 조직을 근절하는 것은 그 누가 와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부켈레 대통령을 비웃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러나 부켈레 대통령은 경찰과 군대 조직을 동원 유명 갱단 외에도 중소조직으로 알려진 갱단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두며 576명에 이르는 갱단원들을 전격 체포.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러나 피해 복수를 외치며 대통령을 향해 위협을 아끼지 않았고 이들의 협력자들은 전개는 물론이고 재계의 1위까지 다수인 상황. 근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엘살바도르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사실 엘살바도르가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했던 나라는 아닙니다. 나름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 산업적으로 성과도 있었던 국가였는데요. 이 국가가 급속도로 몰락한 이유는 바로 군부 독재입니다. 30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엘살바도르는 국부 호세 마티아스 델가도의 저항을 시작으로 독립의 기치를 놓쳤고 결국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화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커피는 엘살바도르 경제를 지탱하는 자산으로 독립 이후 커피 산업의 견인으로 경제가 성장했죠. 커피콩 수출에 힘입어 엘살바도르는 산업 기반을 마련했지만 중도좌파 성향의 아르투로 아라우호 정권이 독재를 시작하면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독재 정부는 저항 세력과 군부 세력의 투쟁으로 피가 끊임없이 흘렀고 이 시기 동안 엘살바도르는 정체되었고 심지어 후퇴까지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죠. 이런 배경 덕분에 범죄 조직은 엘살바도르에 본거지를 두고 성장했습니다. 이후 내전이 봉합되고 엘살바도르가 민주국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 청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많은 엘살바도르인들은 모든 분쟁을 종식하고 범죄 조직을 청산할 강력한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여기에 부응한 대통령이 바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에게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했던 것은 경제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재앙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엘살바도르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는데요. 그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안,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법정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지정하는 일을 감행한 것이죠. 경제가 안 좋은 엘살바도르 기존 법정 통화는 가치가 제로에 가까웠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당시 떠오르는 화폐인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인데요. 그는 국가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엘살바도르 국민은 비트코인 지갑을 보유하게 되었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높은 가격대였기에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시각각 바뀌는 비트코인 가격에 엘살바도르 물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전자지갑 치보를 이용한 국민은 대략 300만 명, 전 국민의 45%만이 사용했는데요. 이 지갑에는 기술적 결함도 있을 뿐더러 사기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엘살바도르 기업과 가계의 재산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 국가의 경제를 투기 자산으로 치환한 것에 대한 비난이 속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죠. 이 대통령은 SNS에 자신을 엘살바도르의 독재자라고 칭하며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이들을 국민들이 아니라고 매도, 심지어 폭락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 엘살바도르의 경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IMF가 엘살바도르에 대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을 되돌리고 본래 엘살바도르 화폐를 사용하거나 한국 원화로 바꿀 것을 권유했죠. 하지만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IMF의 주장을 듣지 않았습니다. 알레한드로 셀라야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방송을 통해 국제기구의 제안은 월권 행위라고 비난하며 요청을 묵살했죠. 엘살바도르는 보란듯이 한술 더 비트코인 채권 발행까지 단행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만행과 독단적 행동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엘살바도르는 지속적인 비트코인 폭락에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트코인 도시까지 구상하던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계획을 취소했죠. 심지어 엘살바도르가 발행한 비트코인 채권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나오자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클 세일러 마이크로스의 TGCU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 상품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구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죠. 결국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채권까지 미룰 정도로 엘살바도르 내에선 IMF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특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트코인 대신 한국 원화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와 원화의 힘이 과거와 달리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특히 IMF의 지원을 받고 경제 파산 위기에서 힘을 모아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을 IMF에선 고고평가하고 있는데요. IMF가 엘살바도르에게 한국 원화를 이야기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부정할 수 없는 글로벌 경제 대국이며 무역 선진국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 1조 6천억 달러, 교역액 9,803억 달러로 각각 세계 12위와 9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SP 기준 국가신용 등급은 AA를 기록하고 있어 유럽연합과 영국과 같고 일본, 중국 A+보다 더 우수한 수준입니다.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원화를 다른 국가가 통화로 채택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경제적 위상 외에도 IMF가 엘살바도르에게 원화를 제안한 것은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게서 대량의 부채를 지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도입 이전 암묵적으로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산들이 달러로 묶여있는 엘살바도르가 만약 원화로 법정 통화를 채택하면 달러원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환율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엘살바도르가 빚을 갚는데 유리해집니다. 환차익만큼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한시라도 빨리 빚을 갚아야 하는 엘살바도르 입장에서 원화를 법정 화폐로 도입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죠.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엘살바도르 국민들 역시 이미 비트코인에 질릴 대로 질렸기에 환율이 안전한 한국 원화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환영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안정적이면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원화.
IMF도 권유한 상황에서 엘살바도르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와 기술 협력을 하면서 인연을 쌓던 대한민국은 이번 기회로 통화 영토가 늘어나게 된 셈이죠.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받은 엘살바도르 국민들, 한국 통화 도입으로 이들의 고통이 사라지길 기원하여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한 것인데요. 올해 기준 IMF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밀려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일본인들은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일본 뒤를 무섭게 추격한 한국은 내년에는 확실히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최악의 위기가 겹치면서 마침내 그 썩은 뿌리가 드러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한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절제하게 풀린 화폐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걱정한 국가들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흘러나온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의 등장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금리는 지속되었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이 끝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팔을 들고 통화량 억제에 나선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때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며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잇따른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탓에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주인을 찾아 지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자산을 사들이던 개인과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과 빚을 낼 정도로 투자에 나섰던 국가, 개인들은 고금리 폭탄의 직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 걱정이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미 과도할 정도로 빚을 낸 국가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파산할 정도로 후진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국가들 역시 금리 폭탄의 영향을 맞았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맞춘 다른 국가들 화폐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향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뜻밖의 국가가 최악의 형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엔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엔화 가격을 낮춰 일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화된 일본 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엔저를 권장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도 극복하기 위해선 과도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유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기는 활발했고 경제 지표들 역시 하락세에서 약상승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부 구조 개선을 해야 했으나 아베노믹스 덕분에 풀린 경기로 이 시기를 일본 정부는 놓친 것이죠. 결국 미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일본 경제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경제 전문가와 일본 관료들은 심각한 경고를 남기며 이를 비판했죠.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일본을 추월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G7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서 대만도 곧 있으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의 예견은 틀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일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에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오랜 기간 버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내수 경기와 튼튼한 채권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결국 추락한 것이죠. 올해 2022년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PPP 구매력 지표에서 일본이 최초로 5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5만 달러 선은 항상 넘었던 일본이 마침내 그 선조차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이죠. 5만 달러 지표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에 속한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 달러 선을 넘기며 당당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일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IMF가 발간한 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던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의 추락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세계경제 전망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34,360달러를 기록해 격차가 77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감안해 지난해 35,000달러에서 4% 줄어든 금액인데요. 엔화 가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탓에 지난해 39,300달러에서 12.6%나 떨어진 34,360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IMF 통계 작성대로 최소 수준인 770달러로 좁혀지면서 1995년 31,640달러 수준의 격차를 보였던 1인당 GDP는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달러 현상을 보이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역시 일본을 조이고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1달러 당 150엔이라는 수치에 임박한 환율은 올해 말인 12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미디어 겐다이 비즈니스는 경제평론가 스즈키 다카이로의 분석을 인용, 일본 경제가 최악의 경우 2023년 환율 180엔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도 모자란 물건 값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 본 것이죠. 파산하는 기업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이용해 올해 4, 9월 사이 도산한 기업이 15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분석했죠. 일본 민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100의 쇼 열풍이 불었던 일본에서는 이제 500의 쇼업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적당한 품질의 싼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무인양품이 선보인 500의 쇼업은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대중요법으로 경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일본은 한계를 맞이하며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계 부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빚 갚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폭탄으로 일본 정부에게 더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진작 파산하고는 했지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통화 가치와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덕분에 겨우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부는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 정책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강달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선 상황. 최근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들었죠. 이를 막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보조하는 방안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4조 2천억에 한화로 40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빚이 더 한층 늘어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더 빠르게 죽어간다는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지표와 일본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성장세에 일본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도 꺼지는 상황. 엔저, 쇼크로 손해를 입은 일본인들 상당수가 외화에 투자하며 일본의 부가 현재 외부로 빠져나가며 일본인도 일본을 버리는 가운데 과연 일본은 끔찍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 조선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계가 감점을 보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GTT의 지원을 받아 한국 조선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대형 LNG 운반선 진출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근 LNG 운반선 관련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위 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선업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러시아 리스크와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며 오히려 이번 계약 해지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와 6,49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선주 측 계약 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 무효를 들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올해 7월 체결된 것으로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312원이었습니다. 계약이 선주사 사정으로 3개월 만에 무산된 것은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업체가 노르웨이 에즈 마리타임 홀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이 캐피탈 소유의 멕시코 퍼시픽이 추진하는 북미 LNG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선박을 발주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의 LNG 운반선 계약 해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5월과 7월 러시아발 LNG 운반선 총 2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선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얼음을 깨는 쇄빙 기능에 있는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가 진행 중이었기에 악성 재고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을 두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심을 보이면서 쇄빙선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 해지의 경우 러시아발 수주권과는 전혀 다른 건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한 계약권은 쇄빙선이 아닌 일반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는커녕 설계도 들어가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크 선박 건조 공간과 2026년 말까지 거의 꽉 찼던 와중에 2척을 건조할 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6.7% 증가하며 이달 7일 기준 2억 4,5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한국조선해양이 기존 LNG 운반선 계약을 해지하고 선가를 높여 재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월 라이베리아 선사와 1,989억 원에 계약했던 LNG 운반선 한 척을 오세아니아 선사와 3,141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라이베리아 선사로부터 4,207억 원에 수주했던 LNG 운반선 2척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282억 원에 재수주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조선해양의 총 수주 금액은 6,196억 원에서 9,423억 원으로 3,2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과 러시아가 체결한 계약도 연내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년 실적 개선세를 붙이는 게 낫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쇄빙 LNG 운반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는 연말 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수주로 남아있는 러시아 계약 물량은 20척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인도를 마친 선박은 4척이고 생산하고 있는 선박은 3척입니다. 수주 및 설계 단계에 있는 선박은 17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 아크틱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지베즈다 조선소의 쇄빙 LNG 운반선을 발주하고 지베즈다의 기술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이 재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지베즈다 조선소와
1조 7,800억 원 규모의 스웨빙 LNG 운반선 5톤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조 8,100억 원, 2조 500억 원의 블록, 기자재,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과 부품, 자재 등을 지배지다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수주 및 설계 단계인 17척은 발주처와 진행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선박 건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선박, 해양 시스템 장비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량 물자 57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으로 현지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조선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 승인이 미뤄진 탓에 보관 기간이 길어져 국내에 보관 중인 자재에 록이 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조립을 마친 선박이 수출허가 품목인 선박용 페인트를 들여오지 못해서 선박 도장 작업이 늦어져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까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은 4,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1,4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으로 오는 2024년엔 3,8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와의 계약이 해소되면 그만큼 선박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사들에게 기술 면허를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낮습니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면서도 핵심 부품 등은 한국산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저장 기지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으나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 유통공사국의 LNG 저장 기지는 지난달 26일 카타르에서 온 LNG 수송 선박을 맞으면서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20기 전국대표 대회를 앞두고 인프라 건설에 있어 신기록을 세우는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쉬빈장수 구석이 부총재는 LNG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청정 녹색 에너지라며 이곳은 LNG 저장, 유통 인프라, 수송 등 기능뿐 아니라 냉난밤 에너지 발전, 수소 추출 등 기능을 갖춘 녹색 청정에너지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룩은 130억이 만약 2조 6,2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2기 프로젝트 가운데 22만 K의 급의 저장 탱크 4기를 최근 완공했고 27만 K의 급 6기를 내년에 추가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설립 계획을 세웠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 탱크가 한국에 있는 20만 K의 급이었는데 중국은 무조건 한국보다 큰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기지의 규모를 22만 K의 1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지를 완공하는 사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 삼척에 있는 LNG 기지에 27만 K의 1급 저장 탱크 3기를 세계 최초로 준공했고 당진 LNG 기지에는 27만 K의 1급 저장 탱크 4기를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숫자로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며 LNG 저장 탱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룩은 부품을 96% 이상 중국 국산화에 1억 70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여전히 한국, 독일 등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LNG 선박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굳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게 거절당한 러시아만이 중국의 선박 생산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게 공급받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중국의 LNG 운반선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결정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려던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